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지난 주말 이뤄진 이재명 대표의 세 번째 검찰 출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심 판결에 정치적 파장이 간단치 않습니다.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해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니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불붙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판결에선 김건희 여사 관련 언급이 없었지만 여야가 의미를 정반대로 해석하면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을 둘러싼 공방전이 주초부터 뜨겁습니다. 운명의 한 주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이재명 대표 사법처리 논란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습니다. 굳건하게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 독재 정권에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다 조금 좀 북측으로 넘어간 게 있습니까? 쌍방울 돈 중에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에 쓰인 것 있나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정부의 긴장감이 벌써 주초부터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조사까지 두 차례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소병할 기회를 충분히 줬고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이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로선 이 대표 관련 사건 중에 이 조사 절차가 마무리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서 함께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의 우려, 이런 조건 등이 필요한 거죠. 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로 이 범죄의 중대성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이 고려가 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범죄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이 지방자치단체의 토착비리 성격을 보이는 점 등에 비췄을 때 이 범죄의 중대성이 커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승인 및 지시 아래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성남에 뜰 지분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수익 중 1,822억 원의 확정 이익만 배당을 받고 지분 7%의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또한 검찰은 이 대표가 두 차례 조사에서 이 진술서로 가름한다라는 답변을 반복한 것을 두고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사건 관계인과 접촉해 말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 직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민주당이 이제 지금 절대 다수석을 국회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 이것도 역시 낮다고 봐야 되겠죠. 네, 검찰이 이번 주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먼저 처리돼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역 의원은요,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구속을 하려면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여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가결시켜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현실성은 의문입니다. 관련해 지난 금요일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이 제시되는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 이 모든 장면들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대표의 세 번째 검찰 조사가 끝난 뒤 민주당은 지난 주말부터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휴일 기자간담회를 위한 조정식 사무총장이 검찰의 영장 청구는 정적 제거용 정치 영장이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오늘 오전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부당한 조치로 규정된 단합된 기조 아래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민주당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영장 청구 얘기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하며 참으로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 짓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에 대한 오늘 제 연설문 관련해서만 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그건 다음에 현실화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난 주말에는 이재명 대표가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유용 사건의 당사자죠.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이 사과를 한 그런 SNS 글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네,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마친 다음 날 이 대표가 자신의 SNS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언급하면서 의심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다가 이번 사건이 터진 뒤 탈당해 무소속이 된 이 윤미향 의원은 지난 10일 1심에서 1억여 원의 횡령 혐의 가운데 1,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을 받아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판결이 예상보다 가볍게 나오자 이재명 대표가 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이 대표는 글의 제목에서부터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며 검찰을 비판했고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도 적었습니다. 글의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상황하고 겹쳐서 해석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이 대표와 민주당은요, 얼마 전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었죠. 때문에 윤 의원에 대한 이 대표의 반응과 사과가 더 이례적으로 보이는데요. 여당에서는 검사를 비난하기 위해서 국민 밉상 윤 의원을 이용하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비판과 함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토로를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고요. 특히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 대표의 윤미향 위로글은 주어를 모두 이재명으로 바꿔 읽어도 전혀 이질감이 없다면서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하나 틀릴 게 없다라고 꼬집었고요. 김학용 의원은 논평을 통해서 이재명과 윤미향 두 사람의 무법, 무치 행보는 데칼코마니 평행이론 그 자체라면서 이재명은 데칼코마니 윤미향이 아닌 국민께 사과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을 비난하기 위해 국민 밉상 윤미향 의원을 이용하는 것은 나아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윤미향 의원에게 미안하다는 이 대표를 보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최근 연일 이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법원이 뇌물죄 혐의에 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거, 이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윤미향 의원의 1심 판결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홍 시장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요, 이 법원과 검찰을 셀러리맨으로 표현한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먼저 이 곽 전 의원 사건을 언급하면서는 이 30대 초반인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은 일이 과연 그 아들만 보고 돈을 준 것이겠냐고 지적했고, 윤 의원 사건 관련해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등진 후한무치한 사건이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냐, 검사의 무능이냐고 성토를 했습니다.
이어 홍 시장은 하기사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이 셀러리맨으로 돼버려 보기 참 딱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오늘 오전 새로운 올린 글에서도 이 다시 곽 전 의원 사건을 거론하면서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라며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냐,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무죄 판결을 놓고서는요, 대통령실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네, 한국경제에 따르면요, 어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곽 전 의원 판결 직후 내부 회의에서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곽 전 의원 판결과 관련해서 반응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다 국민 여론을 의식한 우려 섞인 반응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이 되는데요. 다만 한국경제는 해당 관계자가 이러한 반응을 전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따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조사로 이제 대장동 그리고 위례 의혹에 관한 이제 검찰 수사 일단 마무리가 된 듯합니다. 이제 검찰이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다수의 관측은 결국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예상이 많은 듯합니다. 이런 예상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이번 주 정도 갑자기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까지 여당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방탄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뭐 국회의원이 돼도 당대표에 출마해도 또는 뭐 검찰 소환조사에 응해도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자고 해도 모든 게 다 방탄으로 방어를 쳤기 때문에 아마도 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지만이 또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면 또 방탄이구나,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헌법상 권리잖아요. 원래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을 제거하거나 야당을 탄압하거나 너무나도 무리한 수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무죄 판결을 나와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권리인 불체포 특권을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불체포된 상태에서 판결해서 자신의 소명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검찰이 어쨌든 구속영장 청구한다 그러더라도 아까 저희 기자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부담되는 부분도 꽤 많잖아요. 그런 부분 다 각오하고서라도 영장 결국 청구할까요? 그동안의 흐름을 본다면 검찰로서는 뭐 그렇게 미칠 게 없다, 아마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것이 뭐 가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은 거둘 수 있다. 지난번처럼 이제 국회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혐의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그것도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맡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흐름을 밟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뭐 조사 관련해서 그동안 2차례 소환 조사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도 할 말은 다 한 거고, 사실상 거의 이제 묵비권 비슷하게 서류로 대체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다라고 하니까 검찰로서도 앞으로 뭐 다른 또 부른다고 해도 칠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남 FC 관련된 의혹이나 대장동 사건 이런 걸 묶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뭐 상당히 크지 않나,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제 맞불 성격으로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해 왔고 아직도 의원들이 지금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뜻밖의 지금 정의당에서 제동을 걸고 나서는 또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민주당의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의당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 정의당이 대장동 특검 추진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이 대표 방탄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오늘 정의당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라면서 이 대표가 자기 말에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늘 정의당에서 나온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정의당의 당론으로 영장실질심사의 자리에 가서 그것을 다투는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라고 판단을 해왔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까지 검찰 소환 수사에 성실히 임했던 것처럼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임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유일하게 일관성을 갖는 것은 진영 논리뿐입니다. 자기 편일 때는 방탄이고 다른 편일 때는 배우자의 결혼 전 사건까지 탈탈 털어서 끝장을 보겠다는 태도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꼼수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못하겠으면 공정한 법 집행 운운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입니다. 정의당이 주초부터 이재명 대표의 여러 비리 의혹들에 대한 이 비판 수위를 상당히 지금 높이는 그런 양상인데요. 결국 이제 두 사람 저희가 녹음을 들려드렸지만 두 사람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 정의당의 입장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특검보다는 먼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다. 이런 걸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올려 통과시킬 수 있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의 캐스팅부터죠.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역시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은 더욱 난감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법사위원 18명 가운데 5분의 3인 11명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현재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으로 정족수의 1명이 모자라서 조 대표가 열세를 쥐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조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건데요. 조 대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바탕에 깔려 있고 이 정치적 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각종 법리들을 갖다 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정치적 의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 너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 9월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강력히 추진했다가 한동안 주춤했다가 또다시 추진한 이유는 한 가지인데 이재명 대표의 그 뉴스 검찰 소환 뉴스 줄이겠다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것을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가장 좋은 소재, 가장 자극적인 소재는 결국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스캔들, 특검이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계속 지금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그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이 부분을 이제 영부인 스토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즉각 중단하라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이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는 법리도 양심도 없다면서 4년째 계속 중인 영부인 스토킹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유죄 선고 내용을 거론하면서 이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영부인 특검 추진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도 했고요. 이 민주화 세력으로 자부해온 민주당이 약 70년간 쌓아온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 때려 부수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하나부터 열까지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이러한 비판에도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7분간의 연설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9번이나 언급하면서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이야기 어제 국민의힘의 목소리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 사건만 특검하기는 민망했는지 지난주 법원 판결로 의혹이 해소된 김건희 여사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됩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입니까?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네, 이러한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통령실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을 도입하기 위한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야당의 요구를 일축한 건데요.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1심 판결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고 강조한 바 있고요. 연합뉴스는 대통령실이 공식 언급을 되도록 피하면서도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분위기라고도 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었는데요. 그 판결이 과연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냐 아니면 의혹을 더 키운 거냐 이 부분을 놓고서도 지금 여야의 해석이 정반대입니다. 검찰 역시 지금 판결에 근거해서 수사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고심 중인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네, 지난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요.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김건희 여사에게 유불리한 측면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자금을 제공한 전주의 무죄는 유리하게, 또 주가 조작 피고인들의 공소시효가 일부 살아있다는 판단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건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10일 법원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당시 범행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눴고요. 1단계 시기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이 사실상 사라진 셈인데요. 다만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한 2단계 범행 시기에서도 김 여사의 계좌 거래 흔적이 나온 만큼 야당에서는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이고요.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금 맞불 작전으로 들고 나온 게 바로 김건희 여사의 특검 추진입니다. 오늘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이 김 여사 특검은 반드시 관철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지금 정의당이 오늘 아침에 잇따른 그 발언들을 통해서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가결시킬 것처럼 그렇게 지금 발언을 해서 민주당을 잔뜩 지금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민주당은 왜 이렇게 나왔을지 한번 패널 듣게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정의당이죠? 정의당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먼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총선 전략인 거죠. 정의당의 길을 가겠다. 민주당의 이중대라는 평가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가서 내년 총선에서 승부를 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이 깔려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고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도 지금 비교섭단체들이 연대해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과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바탕에는 총선 전략이 깔려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제 두 가지 시기와 인식에서 민주당과 다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을 하려면 먼저 검찰 조사가 선행이 되고 그것이 미진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정의당이 내세우는 기본 논리인 것이고 그동안에 쭉 있어왔던 특검의 기본적인 흐름이 그러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나 이런 것이 없고 바로 특검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인식입니다. 왜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들고 나오는가? 이 부분에서 정의당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맞불을 놓기 위한 그런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당은 현재 민주당과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끝내 반대를 할 경우에 민주당 결국 이제 이 특검법 관철시킬 그런 방안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실제 반대를 할 경우는 패스트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의석이 필요해서 정의당이 돕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의당은 아마 조국 장관 시즌2를 우려한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응원을 해줬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자신도 실형을 선고받았고 또 자신의 처도 이제 형이 확정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정의당의 존재감이 어떤 민주당의 이중대라는 차원보다는 자신의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고 싶은 것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아직 김건희 여사 특검한다고 해서 지금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를 안 하겠어요. 오히려 더 할 것으로 보여지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만 백현동 수사하겠다, 정자동 수사하겠다. 오히려 지금 수사 범위가 이재명 대표의 모든 인허가 사건으로 다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겠다라고 하는 건 정의당의 논리는 좀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치권이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관련,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쌍특검 이 논란으로 지금 시끄러운 가운데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는 사실 대장동 의혹 이거 하나뿐이 아닙니다. 대북 송금 의혹의 경우만 봐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이어서 지난 주말이었죠. 김 전 회장의 이른바 금고지기로 불리는 인물이 지금 국내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된 김모 씨는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이자 쌍방울그룹의 재경 총괄 본부장을 맡아 그룹의 자금 흐름 전반을 관리하면서 이른바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려온 인물입니다. 게다가 김성태 전 회장이 앞서 검찰 조사에서 정확한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김 씨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진술했을 만큼 쌍방울그룹 돈의 용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꼽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쌍방울과 경기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대북 송금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모두 쌍방울그룹 돈의 흐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김 씨가 관련해 자세한 진술을 할 경우 자칫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김 씨의 진술 내용이 이 대표 수사에까지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토요일 국내로 송환된 김 씨의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관리하던 자금 좀 북측으로 넘어간 게 있습니까? 쌍방울 돈 중에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에 쓰인 것 있나요? 김 전 회장을 실무적인 건 모른다고 했는데 그럼 자금 관련 결정은 다 본인 결정입니까? 대북 송금 과정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부 다 주도한 겁니까? 네, 검찰은 김 씨가 송환되자마자 곧바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고 어제 김 씨에 대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 씨가 그 심사를 자진 포기했다 이런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앞서서 김성태 전 회장도 역시 영장 실질 심사 포기했었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요, 이 김 씨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반성하겠다는 의미로 이 영장 심사를 자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태 전 회장 역시 지난달 같은 사유로 영장 심사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 김 씨가 영장 심사를 포기한 만큼 영장 발부는 법원이 김 씨에 대한 신문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후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듯이 김 씨는 그동안 이제 국내 송환을 거부해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태국에서 이제 법원 판결까지 신청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전격 귀국하기로 마음을 바꾼 배경 여기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거기에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이 쌍방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국을 떠나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12월 현지에서 붙잡힌 후 귀국 의사를 밝혔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서 송환 거부 소송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다시 입장을 바꿔 사실상 자진 귀국을 하면서 이 김 씨가 마음을 바꾼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관련해서 JTBC는 당초 김 씨가 태국 현지에서 버틸 만큼 버티겠다는 계획을 세웠었지만 최근 김성태 전 회장이 김 씨에게 귀국해서 다 증언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이재명 대표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과의 관계는 물론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대해서도 자신들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선을 긋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김 전 회장이 크게 화를 내며 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아는 김 씨에게 모두 털어놓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김 전 회장의 최측근은 JTBC에 김성태 전 회장이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는 모양새가 있어서 굉장히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 측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실 확인을 해준 건 아닙니다. 지금 언론 보도뿐인데요. 하지만 이제 김성태 씨 자신도 사실 검찰에서 이 대표 관련 진술을 시작한 배경 역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서운함 때문이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대북 송금이 경기도 대북 사업과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었고 이 대표와도 수차례 통화를 했었다면서 잇따라 이 대표를 겨냥한 진술을 내놓은 배경에도 이 대표 측에 대한 배신감이 있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앞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쌍방울과의 인연이라면 내의사 입은 것밖에 없다는 농담을 던진 게 김 전 회장 심경 변화에 결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달 국내 송환 당시에만 해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이재명 대표를 전혀 모른다고 주장한 바 있었는데요.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진술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 대표를 향하게 됐습니다. 관련해 지난달 국내 송환 당시 김 전 회장의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쌍방울 전환 사채 중에 변호사비로 흘러 들어간 건 없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측근들도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네, 이는 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 수사가 이 대표 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로 급선회하게 된 과정과도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장동 의혹 역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진술들을 쏟아내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그런 상황이죠. 유 전 본부장도 김성태 전 회장처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아주 여러 차례 배신감을 토로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이후에 주변에 섭섭함과 이 배신감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한 후부터 이 대표 측의 배신감을 강하게 토로하면서 폭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던 발언과 유 전 본부장이 출소 후 내놓은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그냥 의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삼국지 나는 뭐 된다 이런 생각도 없죠. 그런 것이 세상에 아직도 남아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안고 가겠다는 생각 더 이상 안 하겠다. 내가 지지 말아야 될 것까지 질 이유는 없잖아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역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지금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 전 회장의 진술은 이제 검찰 조사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이고요. 사실 여부는 이제 앞으로 검찰의 추가 수사 또 법정에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에 거기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만큼 이 전 부지사 입장도 중요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모레 소환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는 현재 쌍방울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있는데요.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사회이사 출신인데다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이던 시절 경기도 대북 사업을 총괄했던 만큼 쌍방울이 경기도 대북 사업 비용 등을 대납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 구체적인 논의를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 간의 전화 통화를 연결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대북 송금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통보했고 이 전 부지사는 오는 15일이죠. 모레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앞서서 옥중 서신 등을 통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실을 전혀 몰랐고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통화를 연결해줬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던 만큼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뇌물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관련 의혹에 대해 오해라며 부인한 바 있는데요.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측근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 있는 사건입니까? 네. 혹시 그 법인카드 받아가지고 이용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혹시 지속적으로 선물 받았다는 혐의도 인정하시나요?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혹시 오해를 잘 설명할게요. 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서 이재명 대표에 연루된 의혹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새로운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 기소된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검찰 공소장에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다. 이 부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또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은 앞서 김 전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쌍방울 측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공소장을 보면 이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 대북 사업이었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이었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비용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은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 이유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권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안부수, 아태여 회장 등 5명도 공범으로 적시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공범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과 달리요.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 그런 사건의 경우에 이 부지사가 먼저 김 전 회장에게 제안을 했다. 이 같은 김 전 회장의 진술도 또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에 경기도는 문재인 정부와 별도로 독자적 대북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 미국의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의 사업 비용을 보낼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이 북한의 사업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경기도의 대북 사업이 어려워진다며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 관련 내용은 김성태 전 회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조선일보는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 규모를 총 590억 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임직원을 동원해서 차명 계좌 이체를 반복하는 등 돈 세탁을 거친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알려진 돈을 제외하고도 200억 내지 300억 원 상당의 돈이 지금 보이질 않는다. 결국 그 돈의 사용처 이게 문제다 이렇게 보고서 추적 중이라고 하는데 혹시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 이 부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 역시 이 김성태 전 회장의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쌍방울 이사진의 유력 인사들을 대거 포진시켰던 김 전 회장에 대해 정치권 인맥이 두껍다는 말이 나왔던 만큼 검찰은 횡령액 중 일부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들어갔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성태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모 씨를 상대로 이런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수사 방향, 그다음에 수사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야 정치권의 반응 말 그대로 극과 극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요.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말만 가지고 북풍몰이 공작을 하고 있다면서 황당무계하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 10일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성태 전 회장만 송환되면 이재명은 끝날 것이라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검찰이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회장만 소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다 이러면서 변호사 대비 대납 의혹 마구 부풀리더니 김 전 회장이 구속됐는데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평 무사해야 될 수사권을 악용해서 온갖 억지 의혹을 조작하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꼬리 자르기에 배신감을 느낀 김성태 전 회장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장동 의혹도 마찬가지라면서 관련자들이 진술을 쏟아내는 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라는 꿈에 포획됐다가 그 꿈에서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드디어 이재명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마음을 바꾸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꼬리 자르기라는 배신감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위법과 불법을 감수했는데 정작 이재명 대표로부터 돌아온 것은 내이 한 벌 사입은 인연밖에 없다는 비아냥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검찰에 포획된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꿈에 포획되었다가 이제 그 꿈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것뿐입니다.
쌍방울의 자금 흐름을 제일 잘 아는 인물로 그렇게 평가되는 이른바 이제 김성태 금고직이라고 불린 인물이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태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면서 지금 검찰의 수사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요, 당초에 이제 소송까지 벌이면서 태국에 계속 남겠다. 이렇게 우겼던 인물이었는데 국내로 전격적으로 이제 사실상 자진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결국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배신감을 느껴서 국내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겁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JTBC 보도대로 김 전 회장이 상당한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껴서 뭔가 털어놓기 시작했다라면 이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금고직이라는 이 인물은 김성태 전 회장과 인척 관계이기도 하고 과거에 좀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졌다가 다시 이제 김 전 회장과 관계가 좋아져서 같이 같은 길을 걸었는데 이 추론은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김성태 전 회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자금이 움직일 수는 없을 겁니다. 자금 어디로 어떻게 갔다, 누구한테 얼마가 갔다 이런 부분을 김 전 회장은 알고는 있을 텐데 본인이 실행한 게 아니니까 실행은 금고지기가 했겠죠. 그러면은 들어오지 않으려는 금고지기에게 들어오라라고 김 전 회장이 만약에 얘기를 하고 그에 맞춰서 금고지기가 귀국을 한 거라면 김 전 회장이 무언가 말을 했고 그 말을 뒷받침할 근거 물증을 이 측근인 금고지기 김 씨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은 이제 추측인 것이고 실제로 들어와서 그러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아까 이제 원고 읽으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 갖고서 그렇게 검찰이 난리를 쳤는데 정작 그건 사라지고 이제 대북 송금 사건으로 갔다. 그렇다면 이 금고직이라는 인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렇다면 다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 이런 것도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예 그거는 이제 뒤로 밀려난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1년 이상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대납을 받았다라고 하는 변호사도 수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김성태 씨가 들어왔으면 이제는 뭔가 나와야죠.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뭐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성태 본인이 모르는 걸 금고지기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마도 변호사비 대납은 그냥 우야무야 없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김성태 씨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라고 하는데 뭐 신뢰가 없잖아요. 뭐 배신감을 가질 게 있을까요?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신뢰관계가 있을까 싶고 그래서 김성태 씨는 일단 자신부터 살아야 되고 회사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말들을 통해서 아마도 검찰에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김성태 씨의 진술이나 금고직의 진술은 크나큰 뭐 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유의미하게 진술이 바뀌고 있잖아요. 북한이 스마트폰 비용을 요구했다고 했다가 이화영 씨가 요구했다. 또 방북 비용을 이화영 씨가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을 것이다. 다 이것도 추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진술의 일부 변화는 있지만 그렇게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왕 수사하실 거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 가운데 또 하나 지금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백현동 의혹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조계 일각에서는요, 이 백현동 의혹이 이 대표한테 더 치명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다. 이런 의견까지 또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이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검찰은 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가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를 한꺼번에 4단계나 올려준 이후에 이 백현동 사업 수익 3천억 원이 100% 민간에 돌아갔다면서 이 대장동보다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 대표의 배임 의혹이 더 뚜렷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관련해 검찰은 지난 7일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청 등 이 40여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백현동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이 성남시장 시절 이 선거 캠프 출신으로 이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해당 건설 시행사에 영입됐던 김모 씨를 이 백현동 의혹의 핵심 키맨으로 보고 이 대표와 김 씨 사이의 교류 정황을 확보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검찰은요, 최근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씨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을 수차례 만나 친분을 쌓았다는 진술을 확보했고요. 이 김 씨와 정 전 실장이 백현동 사업 시기 115차례 통화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요, 이 대표 도움 전혀 받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김 씨는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를 도우면서 친분이 있었지만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관계가 나빠졌고 정 전 실장과의 통화 역시 사업과 관련성이 없었다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백현동 사업은 법대로 용도를 바꿔준 것이며 김 씨와의 관계 역시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며 선을 그은 바가 있었고요. 이 대표는 최근 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 이후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와 최근의 이 대표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후보님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산속에 있는 자연 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그래서 지금 이 업자는 한 3천억 가량의 그 특혜를 받습니다.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성남시에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성남시청 영장에 이름이 적시됐다는데 피의자로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의 이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백현동 특혜 의혹도 검찰이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 쪽에 그다음에 검찰 주변에서는요, 오히려 다른 의혹들보다도 이 백현동 의혹은 정말 딱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 처리 가능성이 다른 어느 사건보다도 더 확실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는 일각의 시각이 있다는 건데 과연 이런 시각들 맞다고 보시는지 법률가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백현동 사건은 그거잖아요. 한국식품연구원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8차례 유찰돼가지고 이 부지를 매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국토부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이전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용도 변경이 된 것인데 지금 현재 용도 변경만 가지고 무슨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과거에 보세요. 대장동 사건 막 터졌을 때는 뭐 이재명 대표 구속될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성남 FC로 가고 그리고 또 쌍방울로 가고 또 백현동으로 가고 이건 뭐냐면 검찰이 그만큼 아주 1년 이상 수사를 했습니다만 자신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또 백현동까지 합쳐서 영장 치겠다 이런 말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압수수색을 기록한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오를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 자체가 정말 야당 탄압이다. 검찰이 뭐 시스템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야당 최고고 정적 탄압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끝나지 않는 수사를 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다음 정권 또 바뀌면 반대 진영을 향해서 또 끝까지 나올 때까지 이렇게 턴다라고 한다면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결국 이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이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됐고 그리고 수익이 전부 민간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개발 시행사가 영입한 김아무개 씨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정진상 실장과 뭐 100여 차례 이상 통화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의혹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됐던 것이 그 김모 씨가 거기에 영입이 되면서 거의 뭐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지금 이런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의혹이 제기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일이 이루어진 그런 것은 아니고 주로 이제 정진상 실장과 이쪽 이 김아무개 씨와 사이에 이루어졌고 물론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시장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진상 실장이라는 그 벽을 검찰이 그렇다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이제 관건이겠죠. 그리고 결국 모든 사건은 그 돈의 흐름이 또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민간으로 흘러간 그 돈의 일부가 그렇다면 어디 다른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뭐 이재명 대표 측근 쪽으로 흘러간 이런 것들이 나왔느냐. 이건 사실 지금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의혹이 있고 그 의혹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시장 시절에 이루어졌고 용도가 그렇게 4단계 뛰었고 이게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크게 보여지고 주목을 받고 배임 혐의 등등이 나오는 것인데 그런 제가 말씀드린 한 2가지 부분에서의 어떤 이른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검찰이 수사가 돼 있고 확보한지 알 수 없는 부분이어서 아직 좀 이것이 결정적인 어떤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스모킹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대선 때부터 이른바 이제 MZ세대에 공을 들여온 윤 대통령이요. 지난 7일이었죠. MZ세대 공무원들을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부분 저희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특히 이제 노동계약을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서 어제 또 주목이 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산업 현장에서 이 폭력과 협박에 털을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라면서 이 노동 현장 정상화와 이 노동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어제 윤 대통령의 단짠 MZ 공무원과의 대화 비하인드 컷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한 건데요. 약 1분가량의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32개 부처 공무원 150여 명과 만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이 대화를 나눈 행사 뒷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또 산업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 등을 문제로 꼽으면서 이 노동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 과제와 이 공직 사회를 민첩하고 유연하게 바꾸는 정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국회에서의 연금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로 정부 개혁 역시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개혁 과제 중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던 노동 개혁에 다시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식약처에서 개최하는 소금 적게 쓰기 경연대회에 참석을 해서 이 짠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을 해서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제 공개된 영상 보겠습니다. 불법들이 판치게 놔두면은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입니다. 맛있으면 그게 저는 건강에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국가가 도대체 놔둬도 되겠냐 이거. 점심 1시에 먹어도 되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금, 설탕 적게 쓰면서도 맛있는 요리 경연대회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번 도전해서 결국 이 기업이라는 게 결국 국력의 집합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제가 앞장서서 갈 테니까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주 오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MZ 공무원과의 스킨십을 늘리며 공직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홍보를 위한 명함 형태의 카드 뉴스가 공개된 것도 눈길을 끕니다. 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UAE와 이 스위스 순방 당시에 자신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강조한 바 있죠. 그 연장선으로 오늘 명함 이미지를 공개함으로써 다시 한번 세일즈 외교에 전념하겠다는 다짐을 보여준 걸로 보입니다. 또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는 은행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크다면서 이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이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은행에 관한 윤 대통령의 지시는요,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 금융권이 지금 이자, 이율이 오름으로 해서 상당히 고수익을 거뒀죠. 4대 금융권 회사들은 거의 뭐 수조 원대의 그런 이익을 거뒀다고 하고요. 최근에 또 나왔던 뉴스가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명예퇴직을 실시를 했는데 그 퇴직자들이 한 사람당 많게는 뭐 6억 원, 7억 원의 그 위로금을 가져갔다. 이게 결국은 이제 서민들은 고금리로 고통을 받는데 결국 은행권은 자기 배만 불린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지금 파장이 미칠지 금융위 그다음에 금감원 등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권에 대해서 조치에 나설 경우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알아보겠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오늘 제주도에서 첫 합동 연설회가 열립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한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이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제주에서 첫 합동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등 4명의 당대표 후보들은 예비 경선 통과 이후 처음으로 7분씩 각자 정견을 발표하고요.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과 4명의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의 정견 발표도 각각 5분씩 이뤄집니다. 대표 경선전의 경우 선거전 초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건 안철수 후보 당선 시 윤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 이런 김기현 후보의 발언입니다. 야당이 아니고 이 여당의 당대표 경선에서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온다? 이거 상당히 보기 드문 일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후보들 사이에서 아주 날선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논란은 안철수 후보가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힌다는 점을 들어서 안 후보가 당권을 잡으면 당정 간 불화에 따른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있다는 식으로 주장한 이 김기현 후보의 발언이 발단이었습니다. 이 안 후보는 아무리 패배가 겁나도 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냐면서 어떤 정신 상태기에 이런 망상을 하냐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논란이 된 김기현 후보의 발언과 안철수 후보의 반박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히는 대표는 다음 대선 나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계시면 곤란하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혔을 때 당이 깨지고 결국 그래서 차마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탄핵을 한 사태까지 자초해서 겪었습니다. 본인이 너무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국민들께도 그렇고 당원들께도 그렇고 정말로 신뢰되는 발언입니다. 김기현 후보의 후원 회장을 맡았다가 그만뒀습니다. 이제 이 발언 때문이었죠. 바로 안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윤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신평 변호사가 얘기한 부분인데요. 이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유력 후보로 꼽히는 김 후보 자신이 직접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기 때문에 여당 대표 경선전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친 이준석계 후보들도 김기현 후보 공격에 지금 나선 상황입니다. 네, 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후보는 SNS를 통해서 아무리 당대표 선거가 급하고 지지율에 조급해도 그렇지 이게 여당 전당대회에서 할 말인가라고 질타를 했고요.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당원 수준을 얕잡아보는 처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조급함의 표시인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좀 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기현 후보도 대선 욕심 있으시거든요. 또 내가 당대표직을 잘 수행해가지고 우리 당원과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드려서 대선 후보로 성장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건전한 어떤 욕망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런 상황에서 당원들이 공감하기도 어려운 대통령 탄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나 안 찍으면은 당과 대통령이 굉장히 어지러워진다라고 하는 어떤 얕은 수의 협박을 당원들에게 하는 것인데 저는 이거는 우리 당원들의 수준을 너무 얕잡아 보는 처사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또 다른 당대표 후보인 황교안 후보는 안 후보의 과거 분당 행보 등을 거론하면서 화살을 안 후보에게 돌렸는데요. 황 후보는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안 후보가 그동안 민주당에 있었고 여러 정당을 만들었는데 만든 정당마다 다 깨졌다. 김 후보 발언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큰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역할을 잘 했고 마지막에 그래 정권 교체에도 기여했고 그런 역할들을 잘 하셨어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 당에는 당에 들어오기 전에 뭐 다른 정당 다른 당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망가지기도 하고 뭐 민주당도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당 안에서의 검증이 필요하다. 예.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현 후보는 오늘 자신의 발언이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니까 이건 과거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맞서면서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 이렇게 역공을 폈습니다. 네, 김 후보는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과거를 우리가 반복해선 안 된다고 얘기한 거라면서 당의 대표가 되시겠다는 분이 없는 말을 자꾸 왜곡, 곡해하면서 당내 흠집을 내는 모습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안철수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 역시 당정이 하나 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당정이 분리돼서 계속 충돌됐을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됐고 정권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를 강조한 발언이라면서 김 후보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내긴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그 유난한데 이 관련 발언에 대해서 아주 엄중 경고를 했던 것, 그것과는 좀 결이 다르다. 이런 또 평가가 나왔어요.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요, 이 김 후보 발언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실이 관여할 일도 아니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면서 당원들이 다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는 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 나경원 전 의원과 안 후보를 겨냥해서 윤심 후보가 아니다라는 신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이 당무 개입 논란을 개의치 않던 건과는 조금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영우 전 의원은요,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김 후보의 탄핵 발언은 전당대회 자체를 뒤흔드는 망언이라면서 이런 때야말로 대통령실이 나서 정상적인 전대와 공정한 전대를 촉구하고 중립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그 대표 경선전 초반에 사실 대통령실이 너무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그다음에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한 공격, 바로 그것 때문이었죠. 따라서 지금 이제 경선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대통령실이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자제를 하고 윤 대통령이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더 강화하는, 그다음에 그 매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오늘 지금 관련해서 아까 저희가 잠시 전에 드렸지만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은행에 대해서 그다음에 금융권에 대한 그 강력한 개입 그런 방침을 지시를 해서 눈길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좀 더 발언을 소개해 드리면 대통령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수익을 어려운, 그러니까 요즘 많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은행에 대해서 개입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패널들 어떻게 들으시는지 한번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게 뭐 대통령이 이번에 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처음 발언한 게 아니죠. 지난번에 한 달쯤 전인가요? 그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은 공공재 성격이 있다라고 오늘과 똑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 뭐 물론 법정 퇴직금까지 합한 금액이긴 하지만 언론에 6억 원, 7억 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게 뭐 지금 서민들은 다 죽을 맛인데 그 은행 이자 장사 해가지고 결국 자기들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적인 여론이 커졌죠. 이런 흐름 속에서 결국 대통령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이었죠. 관련 이제 금융위 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금융위나 금감원을 통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참 애매모호한 맥락이 좀 있는 거죠. 은행이 이제 공공재적인 공공 성격이 있는 것과 그렇다고 공공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가 주식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도 여러 가지 뭐 관치 논란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다면 정부가 금융기관에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그냥 그러면 놔둬야 된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금융기관들이 지주사를 만들어서 상당한 영향을 행사하지만 법적인 또 책임은 안 지는 구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역할은 큰데 책임은 안 지는 구조 속에서 그냥 놓으면 그 자체가 하나의 뭐 큰 왕국처럼 돼가고 계속 개입해서 관치 논란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여러 가지 정부의 이익이 커지는 이 딜레마 속에서 어떤 좀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뭐 저도 공감이고요. 국민들 고금리 고물가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부동산을 연끌해서 샀는데 3억에 대한 이자가 한 60만 원제다가 지금 한 150만 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의 이 말씀은 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은행들이 수신고 금리는 천천히 올리고 또 대출 금리는 굉장히 빨리 올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하면서 은행과 또는 대출자들의 부담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김주의 백마 등장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우상화 작업에까지 나섰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공식 행사에 잇따라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방송된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녹화 중계 화면에 김주애가 타는 걸로 보이는 백마가 등장해서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원 스님 백두 전구를 주름잡아 내달리셨던 전설의 명마, 그 몹도 눈부신 백두산 군마가 기영대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살아나시는 충마가 그 뒤를 따라 활기찬 열병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제분의 충마로 지칭한 백마가 등장하기 직전에 귀빈석에 앉아 박수를 치는 김주애의 모습을 보여줘서 이 말이 김주애 소유임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김주애가 백두혈통의 상징인 백마를 거느리고 있고 그 말이 열병식에 참여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김주애가 정통성 있는 백두혈통 4세대임을 공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요, 이 백마는요, 김일성 때부터 북한 정권이 이제 백두혈통의 상징, 그다음에 북한 세습 통제의 어떤 정당성을 선전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김주애의 김정은 후계 가능성과 관련해서 지금 더욱 주목받고 있는 그런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북한에서 백마는 영험한 기운을 받은 지도자가 타는 말로 여겨지는데요. 북한은 김일성 전 주석이 1930년대부터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누볐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백두산에서 태어나 백마탄 장군으로 자라났다며 온갖 설화를 만들어 선전해왔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 역시 어린 시절의 아버지 김정일과 승마를 즐기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전시하면서 백두혈통의 적자라는 것을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과거 김정일, 김정은 부자가 백두혈통의 상징인 백마를 탔던 것처럼 김정은, 김주애 부녀도 조만간 백마를 함께 타고 나타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두혈통을 강조한 모습은 앞서 열병식에서 김일성과 항일 무장 투쟁 활동을 같이 한 이른바 빨치산들의 영정을 들고 행진한 데 대해서도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김주애 우상화와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되는 움직임이 또 있죠. 네, 이 북한 당국이 김주애와 같은 이름을 가진 주민들에게 개명을 강요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정주시 안전부 등에서 주애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여성들을 불러내 개명을 요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누가 최고 존엄의 딸 이름이 이 주애인 줄 알고 자기 딸의 이름을 주애라고 지었겠느냐며 당국의 처사에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북한은 이 과거에도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과 같은 이름을 못 쓰게 하거나 기존에 지은 이름을 개명시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되지 않았는데 개명까지 요구하겠냐고 이 후계자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 당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아직 주애라는 이름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주애라는 이름은요, 2013년 방북한 전 미국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김정은과 리설주가 딸을 낳았고 이름은 주애라고 전하면서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북한 관영 매체는 김주애를 존귀하신 자제분, 사랑하는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같은 이 표현으로만 부르고 있을 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일각에서는 김주애 우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 이르면 오는 16일 김정일 생일에 주애 이름을 공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16일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입니다. 북한이 이 날을 계기로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북한은 지난 2013년과 2017년 광명성절을 전후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이뤄진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후 첫 핵실험이었는데요. 북한이 지난주 열병식을 통해 고체 연료 엔진 적용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와 화성 17형을 동원해서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핵 타격력을 과시한 만큼 곧 고체 연료 ICBM의 추정 무기의 시험 발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결혼식 총출동.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난 주말 범현대가는 물론 이 정재계 인사 900여 명이 총출동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의 장남 정준선 카이스트 교수의 결혼식이었는데요. 이틀 전인 지난 11일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또래 치과 의사와의 화촉을 밝혔습니다. 신랑 정준석 카이스트 교수는 일명 엄친아 스펙으로 유명하죠. 재벌 2, 3세들이 대부분 회사 경영에 뛰어든 것과 달리 정 교수는 이 옥스퍼드대 석박사를 거쳐서 29살의 나이로 카이스트 교수가 돼 화제에 올랐는데요. 이 AI 관련 논문을 40여 편이나 발표하고 논문 인용수도 8,000번이 넘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네, 정준선 교수입니다. 이 정재계 인사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만큼 오랜만에 아주 낯익은, 그러니까 대중에게 익숙한 그런 얼굴들도 또 많이 보여서 화제를 모았죠. 그렇습니다. 2006년 정대선 HN 사장과 결혼하면서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노현정 전 아나운서는 종종 집안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근황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날도 단발머리에 블랙코트 차림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결혼식에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재계에서는요,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참석이 눈에 띄었는데요. 재계 패셔니스타로 꼽히는 이 사장은 이날 회색 케이프 코트에 검은 롱부츠와 긴 장갑, 또 같은 검은색 가방으로 통일감을 준 패션을 선보였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 사장의 옷과 가방 등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연예계에서는요, 배우 이영애 씨가 남편 정우영 씨와 함께 참석해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정 씨는 어린 시절부터 범현대가와 가족끼리 인연이 있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혼주인 정몽규 회장이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김병지, 황선홍, 이영표 등 축구인들도 대거 참석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혼식이 열린 장소가 정동 제일교회였습니다. 왜 이런 재벌가에서 교회를 선택하는지 이렇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동안 현대가 분들은 이제 결혼식 장소로 이 교회를 아주 자주 택했던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현대가는 호텔이 아닌 이 교회 결혼식을 고집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현대가와 정동 제일교회 인연은 이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정주영 창업주의 동생인 고 정신영 전 동아일보 기자의 아내 장정자 현대학원 이사장 집안이 이 교회 설립에 기여했고, 이 정신영 기자가 사고로 사망하자 정주영 창업주가 이 가족들과 함께 정동 제일교회를 다니면서 이 자녀들에겐 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것을 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현대가에서는 앞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과 정일선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등이 정동 제일교회에서 100년 가약을 맺은 바가 있는데요. 다만 2020년에 결혼한 정몽준 이사장의 장남 정기선 HD 현대 사장의 경우에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당시 코로나로 종교시설 이용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히어로 LA에 뜨다. 트롯 히어로 임영웅 씨가 미국 LA에서 뜨거운 글로벌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임영웅 씨는 미국 현지 시각으로 11일 오후 7시와 12일 오후 6시에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비롯해서 첫 자작곡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모은 런던보이 등 오직 콘서트에서만 만날 수 있는 라이브 무대가 펼쳐졌고요. 해외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인 만큼 악수에 허그까지 해외 교포분들을 배려한 임영웅 씨의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긴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LA 공연 또 열린 장소도 또 특별했다고 하죠? 네, 바로 LA 돌비 시어터였는데요. 이곳은 3,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지난 2002년부터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이 열리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미국 대중문화예술계의 상징적인 극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곳에서 우리의 트롯 가수 임영웅 씨가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히 티켓 예매 오픈과 동시에 일찌감치 전석이 매진되면서 임영웅의 티켓 파워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